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서 개탄스럽다면서 사법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잠잠했던 신고 권력이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 공방도 치열해졌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이 옛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하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데 예산 878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문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사업 비리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을 하고 사법 처리 가능성 내비쳤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민생만 다루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안에는 직답을 피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태양광 관련된 비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네. 하셨었고 또 20대 국회 안에서도 저도 국회의원 할 때 지역마다 이와 관련된 제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어떤 실체적인 증거를 좀 수집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고 국감에서도 굉장히 단골 이슈로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도 대통령의 표현과 동일하게 정말 그때 의심과 의혹으로 제기됐던 것들이 이번에 샘플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막대한 비리와 불법 대출이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개탄스럽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사실은 여러모로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정부 지원을 통해서 많은 곳에 돈이 뿌려졌었습니다. 필요한 곳에 돈이 쓰여지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 돈이 늘어난 것을 겨냥해서 불법으로, 탈법으로, 또 속임수로 또 어떤 이익 단체들이 그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이런 보조금을 아주 의도적으로 빼돌리고 악용하는 데 사용했다면 저는 그것은 반드시 처벌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뜬금없이 떠오른 그런 일이 아니고 워낙 예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야당은 이 부분을 정부의 어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 정부 간의 어떤 대리, 비판으로 좀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원자력을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나 활성화가 과거와 같이 이렇게 돈을 뿌리고 또 이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늘리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책의 목표를 수립하는 전략적 선택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거는 과감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이거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맞는 말씀도 있고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님께서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제 의정활동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태양광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줄곧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에서 전반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사법적 영역보다는 그동안 국회에서 말하자면 행정 영역으로 해서 예산 낭비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저희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국민 세금에 대한 예산 낭비를 사법 처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걸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부분들이 정말 이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흥분할 일인가. 다른 흥분할 일들이 많잖아요. 본인 주변에도 있고. 근데 일단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부분들은
전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포기하지 못하는 전 정부를 어떻게든 흠집내서 이 정부를 빛나게 하겠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 고유의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 정권의 정책들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그 정책을 사법적으로 예단한다, 그리고 재단한다, 이런 부분들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태양광 정책,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일부 어떤 부족한 부분들, 예산 낭비 이런 게 있다면 바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감사원이 또 감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이런 제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맡겨놓으면 되는데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제가 봐서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비호 아래서 뭔가 이권이 있지 않았냐라는 규정을 해줬고 그게 만에 하나 검찰이 잘못 듣고 이걸 어떤 사법적 수사 가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새로운 정부가 왔으면 원전 정책을 하겠다면 원전 정책을 태양광 정책보다 더 나이스하게 예. 추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인정받으려 해야지. 지난 정부에서 이게 뭔가 비리가 있어. 잘못됐지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고 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책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 되나요? 그러면 복지 비리가 있다 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정책을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를 포기하지 못하고 뭔가 흠집을 내려는 건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나 자격지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이 돼요. 이게 에너지 정책에 뭐 초점을 바꾸겠다, 전환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좀 이 문재인 정부 때 정책 책임자를 겨누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신구 권력 이렇게 얘기가 좀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거는 저는 약간 민주당이 너무 과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태양광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샘플 조사를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지자체의 어떤 책임으로만 자꾸만 치부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시는 움직임이 보여지는데요. 지자체가 그냥 자기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전기료에서 일정 부분 떼어가지고 적립하는 기금이 있어요. 그 돈이 지금 상당 부분 쓰인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지자체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돈을 뿌리는 건 중앙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정책을 수립한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엄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집행 과정에서 부조리가 있거나 불법이 있으면 네. 그걸 처단하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문재인 정권 내내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금 불법 사용한 걸 갖고 얼마나 많은 법 개정과 패스트트랙 그리고 그때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법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태양광 관련해서 집행상에 이것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고 불법으로 대출한 사례가 지금 TV에서 여러 사례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법대로 처리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무슨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비판하고 정권과 대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에너지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이고 요즘 그 이상기후 보십시오. 예, 보면은 이제는 저희가 그것을 어떤 이념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한 건 그런 범지구적으로 우리가 수립하고 변경돼야 되는 정책에 좀 묻어서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타쓰고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보조금 사냥꾼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이런 재정 투입을 더 늘리기 전에 반드시 엄벌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지적이 아니다. 이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에 대한 엄벌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맞는 말씀이라니까요. 예. 그건 당연히 엄벌을 해야죠. 엄벌을 예.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이라는 걸 꼭 찍어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한 자체에 대해서는 좀 오해 소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있어서 이건 끊임없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들은 국가보조금 자체가 시혜성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눈먼 돈이라고 해서 그게 좀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일환인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문도 잘 안 보시는 분이 이건 언론을 통해서 봤다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나서
대통령 메시지를 냈다는 건 뭔가 저희가 있냐, 있지 않냐라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예.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정말 그 저희가 의심해서 또 따지고 보면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예. 신구 권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 자체가 무슨 없는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세계적 추세가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방향에서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 제일 많죠. 태양광, 뭐 수력, 지력, 풍력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가. 그 중에 태양광이 여러 가지 그 포션이 넓다 보니 예. 그 부분에 사업이 집중됐던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당시 국가 보장이 많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조금 부분들이 좀 낭비된 부분이 있다고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럼 그거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것이지 대통령이 지금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이건 이권 카르텔이다 하면서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누구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아니냐라는 어떤 저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이권 카르텔이냐 아니냐는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 뭐 그걸 갖고 지금 민주당이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은 제가 20대 국회 때 서울시 국감에서 밝혀낸 거였는데 그때 허인혜 씨라는 분이 서울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불법 대출과 불법을 행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결국 그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법 처리를 받으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민주당이 뭔가 대응할 필요는 없고 나와봐야 아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싶은데 이분이 말을 해놓고 나서 상생, 협치,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냥 두루 인재도 쓰고 정치 보복은 높다 했는데 130일 동안 이재명 대표만 주구장창 털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는데 믿겠냐고 믿음을 못 주니까 이준석 대표도 보십시오. 나는 이준석 대표 당무에 가입하지 않겠다 해놓고 뒤에서 체리 따봉 난리잖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우려를 표한다. 그런 입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 점검도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 어떻게 움직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야의 또 파장이 예상됩니다. 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 민주당이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감사원의 이 표적 감사 의혹 그리고 과도한 정치 개입 행위 이런 문제들이 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을 넘어서 이제 끌어넘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먼저 그 발의를 하신 신정은 의원님의 이런 입법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걸 기초로 해서 더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거기 보태서 더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또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입니다.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정은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 그러니까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할 때 감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이 핵심인데 여야의 또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으니까 먼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감사원의 정치 개입 방지, 그러니까 개정안이겠죠. 감사원법 개정안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의원님들께서 지금 감사원의 행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개별의 입법기관으로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별 의정활동에 대해서 왜 법을 냈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하지만 전체 여론을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과연 감사원으로서 기능을 했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겁니다. 감사원이 출발을 해서 물론 시작한 지가 120일, 130일이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감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시작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뭐 서해 북송 사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권익위 전현희 그 위원장 쫓아내려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의도를 보이니까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 건의기 한 번 했죠. 안 되니까 또 2번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무슨 부패방지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자체가 정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원법으로는 이 감사원의 중립성이 지켜지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 하에 의원이라는 독립적인 어떤 헌법기관에서 법을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리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 법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법안에 대해서 이게 과연 헌법상에 충돌하는 게 없는지 축소심사를 거쳐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감사원이 정말 헌법상 보장된 독립기관, 정치적 중립성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느냐. 정권의 칼이 돼서는 안 되는데 원래 감사원이라는 건 정권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그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권의 죽비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비슷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나 감사나 똑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서 법을 제출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7월이었나요?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좀 도와줄 수 있냐, 지원하는 기관인가 했을 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이런 부분도 생겨났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여당, 야당 한쪽 편만 드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죠. 그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비리, 또 정책들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는 거 아닐까요? 저는 왜 그게 잘못되는지 모르겠고 아마 아까 이제 서 부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야당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돕는다라는 것은 곧 야당을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사실상 지금 뭐 개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법을 이렇게 쭉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 제가 하나 우려가 들었습니다. 여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수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다수라서 여당 맘대로 좀 끌고 가고 또 본인들이 야당이 되니까 또 야당의 힘으로 지금 끌고 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감사원법 개정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여당이었을 때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만능이 아니고 국회가 다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국회가 가져와서 사전에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받고 지금 뭐 감사원 법적 위치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는 얘기가 국회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것도 좀 검토해야 되는 게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잠깐만 영국을 비교하는데 영국은 의회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안에서의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 위치라는 게 같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대비하고 비교하면서 자꾸만 끌어다 쓰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의원들 스스로도 지금 감사원의 헌법상의 위치를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정말 헌법에 반하지 않는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뭐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특수감사에 대해서 국회에다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하냐고요.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신도시를 우리가 후보지를 물색할 때 국회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후보지가 밖으로 드러나서 뭐 정치인 친인척들, 뭐 아는 사람들이 을 샀다고 해서 그 후보지가 취소되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먼저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 사람이 이것에 관해서 뭐 사전 정보가 유출됐느니 뭐 이런 걸 갖고 논란을 휩쓸릴 수 있는데 왜 그런 법의 발의를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밀어붙이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정말 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신당역에서 영문이 정말 그 스토킹을 당하는 상대로부터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된 국회에서 미비된 사항들 정말 이런 것들 좀 힘 있으실 때 처리해서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서 부대변께서는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 개입 의혹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이번에 이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제 국회가 이걸 직접 승인을 하고 보고까지 받게 된다면 그건 역시도 과연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법을 냈을 때는 입법 취지를 보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발의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아직 심사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본회의까지 올라가려면 여러 이제 의견들을 모읍니다. 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발의를 했다고 해서 말하자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줘요. 소위에서도 이거는 좀 과하지 않아? 그러면 특별감사를 특별을 빼고 감사 부분을 하고 승인은 말고 보고까지만 가자. 아직 이런 과정들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이 법이 나왔을까? 말씀 잘하셨듯이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언젠가는 정권도 바뀌고 위치가 바뀌겠지만 이게 우리 발목 잡지 않겠냐 이런 얘기시잖아요. 발목 잡더라도 이런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없었다. 그러면 이 5년 동안 이 감사원을 풀어놔야 되냐라는 어떤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럼 이건 제도적이라도 개정안을 통해서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천방지축으로 띄워놓은 이 감사원을 잡아내야 되지 않겠냐. 이걸 누가 합니까? 입법부밖에 없잖아요. 행정권을 가진 이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 감사원이 정부의 칼이 돼서 정말 전현희 위원장이나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 두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못 들어오게 한 뒤로 이런 감사원이 표적감사를 계속합니다. 털 있게 나올 때까지. 감사원도 경찰 같아요. 먼지털이식 감사를 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5년하의 감사원은 법적 제도 하에서 뭔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입법 취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 영빈관 논란 이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878억 원을 책정했다. 이게 이전을 했고 청와대는 개방을 했고 청와대는 개방하더라도 영빈관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878억 원이 든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이게 많은 비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계속 논의했던 태양광 관련된 불법 대출 지금 샘플 조사만으로 나온 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정말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라고 보면 저는 뭐 이 800억 원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 처음에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입장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것에 대해서도 뭐 청와대 영빈관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아직 구체적인 뭐 명확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 예산안이 지금 올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좀 짐작해 보면 청와대가 이제 개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빈을 초청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보안의 문제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하고 이게 이제 동선이 겹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저는 그 보안상의 문제를 좀 고민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옮겨지는 거라면 또 영빈관도 지어진 지 좀 오래됐고 뭐 좀 새로운 어떤 한국의 국격 요즘 K 콘텐츠로 인해서 예. 굉장히 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뭐 외교나 국빈을 맞이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돈을 들이는 것은 사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거둬들이는 효과를 대비했을 때 아니 태양광 사업 갖고 2천억 원을 지금 날린 게 뭐 샘플 조사에서 표본 조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에 지금 반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왜 당초 청와대 영빈관을 쓰겠다고 하는 계획에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대신다면 저는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은 좀 필요하다.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다만 뭐 국방 컨벤션 센터나 이런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빈관에 준하는 어떤 새로운 부속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갑자기 이제 태양광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예산이. 아니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돈 얘기는요. 예. 태양광 2,300건에 드러난 게 2,300억이니까 건당 1억 원이고 그거는 이제 단순 비교는 힘들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중요한 건 이제 이거는 이제 돈 문제도 있지만 배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인수위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용산 이전 문제로 절반을 허비했습니다.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왜? 그러면서 용산 이전 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국민한테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 490억이면 된다. 네. 돈 많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추가로 300억이 더 들어가요. 용산 이전 부분만. 예. 그리고 거기에 합참 이전 비용이 3천억이 들어가요. 용산으로 감으로써 벌써 4천억을 써요. 거기에 영빈관을 안 짓겠다. 뭐 짓겠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영빈관을 간혹 뭐 사용하겠다. 청와대 거를 필요하면. 그리고 굳이 뭐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878억을 들여서 해요. 그러면은 용산에 가서 얼마를 쓰냐면 거의 5천억 돈을 쓰는 겁니다. 예. 지금 긴축 재정이라 해서 대한민국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 깎죠. 그런데 제일 먼저 깎는 게 뭡니까? 지역 화폐 예산 깎았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거를 깎으면서 영빈관 878억을 쓴다? 거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에요. 대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라는 데서 이명수 기자 통화를 할 때 네.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도사에게 물어봤더니 이름은 기억 못 나지만 우리 검찰총장이 대통령 된다 하더라. 그런데 청와대를 가게 되면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명수 그 기자가 옮깁니까?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갑자기 없던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빈관 자체가 어떤 풍수에 있어서 뭐가 있어서 청와대에서 옮겨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청와대를 안 갔을지 모르지만 예. 추측컨대 하지만 그 영빈관을 못 옮기니까 용산을 왔어요. 근데 영빈관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외빈 국빈들 오면 또 신라 호텔에 모실 겁니까? 또 어디 호텔 물색할 겁니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빈관을 써라라고 한 건데 그 영빈관이 무슨 이유인지 안 써요. 청와대 지금 개방해서 영빈관 못 쓰는 거 아니거든요. 예. 한시적으로 거기를 대관 시설로 이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정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빈관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왜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 아니면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는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거는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고 근거도 없고 심지어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수혜자를 뭐라고 쓰냐면요. 최종 수혜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사업 그렇죠. 예, 보고서에 최종 수혜자가 국민이에요. 국민이 언제 영빈관을 새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정 운영을 너무 허투루 생각하지 않냐라는 염려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윤건희 정부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새 원내대표 선거 추대냐 경선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경선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어제 이용호 의원이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일단 합의 추대에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선을 나가겠다고 이용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이것에서 어떤 명분을 갖고 추대로 갈 수 있을지 저는 뭐 그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대보다는 경선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네. 주말에 후보 등록 다 끝내놓고 또 제가 일정을 보니까 이게 기간을 짧게 잡아가지고 뭐 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방법론을 갖고 자꾸만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용호 의원의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경선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늦추자 이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원내 지금 생각이 많을 거예요. 또 오늘 이준석 대표가 5차 가처분 신청을 내다 보니까 지금 비대위가 이제 어렵게 출범을 했지만 혹시라도 또 비대위에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빨리 원내대표 선거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가처분 끝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네, 예정대로 하는 그러면은 게 저는 바람직하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빨리 전열을 갖춰서 새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아줘야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문제든 비대위의 어떤 순항적인 출범이든 다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윤상현 의원은 나름대로 당의 상황이 걱정이 돼서 내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글쎄요, 그게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질지는 조금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예. 이용호 의원 민주당 출신 의원이고 그러게요. 이번에 딱 추대가 아니라 경선으로 간다 딱 나왔습니다. 상대당이지만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이용호 의원을 보시면서 야, 저 국민의힘 가시더니 정치력이 높아졌구나.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초선 정도 하시다가 뭐 큰 목소리를 못 냈는데 국민의힘의 정치적 자산이 보면 민주당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이었고 등등 이면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의원님을 평가하는 건 그래요. 근데 이용호 의원께서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부분들은 나름대로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대선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을 도왔고 예. 그다음에 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들레 모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세력을 한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그 면면을 평가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명이 나오든 뭐 5명이 나오든 추대는 힘들겠지만 아까 김연아 의원님 말대로 원내대표가 빨리 결정되는 게 국민의힘의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저는 봐서는 좀 셈법을 잘못 계산하신 것 같고 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있을수록 원내대표 선거는 19일 날 바로 치러서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대위가 만약에 만에 하나 인용이 돼서 비대위가 사라지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통해서 뭔가 당을 수습해야 되는데 원내대표를 가처분 신청 이후에 하면 비대위 사라지고 또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일 날 원내대표를 하는 게 맞고 이용호 의원이 그래도 밉지만 우리 당 의원이니까 좀 잘 좋은 성과가 있으면 지금은 좋겠다. 아니죠. 예? 아니 개인적으로는 좀 밉지만 우리 당 출신이니까 예. 가서 정치적으로 예. 잘 성공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그 이용호 의원이 당내 유일한 호남 출신, 호남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원내대표로서 호남 지역구의 원내대표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효과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어떤 의미를 두기는 그래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죠. 왜 이 한국 정치가 여야가 나뉘고 그다음에 지역 갈등이 아직도 있는지 왜 국민의힘에는 호남 정치인들이 한 명밖에 없는지 그게 유독 어떤 신기한 일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용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만에 하나 돼서 호남 출신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신기한 일이 되지 않도록 좀 뭔가 국민의힘 내에서 변화의 어떤 기치를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예. 좀 뭐 큰 의미로 두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출마를 하겠느냐잖아요. 막 합의추대 얘기까지 나왔던 주호영 의원이 출마하면 표가 그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호영 의원님 마음은 제가 주호영 의원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근데 안 나갑니다라는 이야기도 네. 또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하고 계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난번 비대위원장 그렇게 물러나시면서 저는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실 때는 뭔가 본인이 정말 더 많은 걸 희생하고 당을 수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제가 지금 고심하시는 건 본인이 희생을 해서 뭔가 당이 정상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겠느냐 아니냐를 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또 어떤 걸 뭘 바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고민의 어떤 깊이나 내용은 당의 중진으로서 또 얼마 전까지 비대위원장을 잠시나마 맡으셨던 의원으로서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내분이 있어서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후보를 방탄하기 위해서 당대표로 내세우거나 하는 그런 것은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그때 당 역사상에는 정말 유례없는 일이지만 저는 민주당에는 왜 이준석과 같은 사람이 없는가. 지금 이재명 대표 뭐 보복 정치다 얘기를 하시지만 당 안에서 뭐 이거 정치 보복이다 왜 자꾸만 외치시겠어요?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온 당원들, 당 지도부가 합심해서 입을 모아서 그 명분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집권 여당이 이제 전열을 좀 정비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지만 지금 정말 사당화되고 있는 이 야당, 또 더군다나 사당화되면서도 170석이나 돼서 정말 무소불위의 입법 독주를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빨리 집권 여당이 저는 이제 정신 차리고 전열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니,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반론을 좀 해야죠. 예. 아니, 조호영 의원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왜 민주당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일들은 민주당이 알아서 당내에서 합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집권 여당의 문제는 국정을 책임지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생에 책임지고 집권 여당이 흔들리면 국민의 삶이 흔들려요. 민주당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의부터 잘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보면은 범죄 혐의에 있는 그 대통령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나는 그렇게 봐요. 윤핵관들로 다 꾸리기 위해서 헌법, 사법부의 어떤 판단까지도 다 무시하고 지금 계속 윤핵관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초래하는 것들은 민주적 정당적인 절차성도 무시하고 권력 쟁투로서 지금까지 끌어온 거는 국민 앞에 너무 부끄럽다 얘기를 해야지 이걸 민주당의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당대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빨리 안정화시킨다는 부분들은 조금 비교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저희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 혐의를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먼지를 털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따지고 보면 큰 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수사 방식 보십시오. 불러다가 망신 주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이런 부분들 보십시오. 수사 절차도 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불송치경을 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있던 거는 속전속결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 방식이 넘겨버려요.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다 보면 국민들은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권력 쟁투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민생을 책임져 주시면 저희는 어떤 사법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 예. 라는 말씀으로 좀 반론을 하고 예. 이어서 관련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최근에 아들까지 소환 조사 받은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지금 지나치게 정치 공세가 좀 강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만약에 아들을 안 불렀으면 민주당이 심각한 또 심한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뭐 죄를 뒤집어 씌운다? 본인이 당해봐서 아는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많은 혐의점이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혐의점이 있는데 그분이 당대표가 또 굉장히 다수의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럼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봐주라는 얘기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문이면서 일종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저는 핵심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거 좋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비난하십시오. 그러나 그 비난의 무게만큼 깊이만큼 이재명 대표 출두하셔서 조사 받으시고요. 5줄짜리 서면으로 그것도 본인의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로는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변호사인 직업을 의식해서 정말 얄미운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국민들 앞에 보시기에 떳떳한 것인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들 문제 그때 반은 인정하셨고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인정하셨고 성매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뭐 저는 큰 문제 없다면
법대로 인정받을 것은 인정받고 또 혐의를 벗을 것은 벗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반론기회 드리고 마무리하죠. 네. 한동훈 장관 없는 죄 뒤집어 씌우면 안 되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죄를 덮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정당한 수사 방식으로 수사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은요 없는 죄 얘기하기 전에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풀었으면 좋겠어요. 풀지도 안 해놓고 이 없는 죄 얘기하면 응원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되 최소한 선택적 기소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